예, 개정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5부 2025 고압 16425 사건 진행합니다. 이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재판 절차가 중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예,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예, 황교안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나오셨고요. 예, 변호인은 어느 분들 나오셨습니까? 김종철, 예, 박주현으로 출석했습니다. 박경호, 김종철, 권오용, 박주현 변호사님. 예, 특별검사 측에서는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검사 김승곤, 검사 김수길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진술거부권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재판 진행 중에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피고인 황교안 씨 맞습니까? 맞습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지요? 예,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도 옮겨가지고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네,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예, 피고인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 거 맞으시지요? 예, 희망하지 않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오늘 절차는 검사 측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그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의견 진술, 그 이후에 증거 조사 관련해서 입증 계획 정리하고 추후 기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쌍방에서 기소유지 진술과 변호인 측 의견 진술은 모두 PT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하였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측 공소사실 요지 진술하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측 모두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내란 선동부터 특수공무 집행 방해 및 내란 특검법 위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선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지위 및 경력입니다. 피고인은 1984년 검사로 임관하여 2011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직한 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각각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당대표로 선출되었으나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사퇴한 이후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과 2023년 3월 당대표 경선에서 모두 낙선하였으며 2025년 4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다음 2025년 7월 자유화혁신을 창당하고 당대표로 추대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제21대 총선 낙선자 민경욱이 제기한 선거부요소과 관련하여 2021년 7월경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이어나가던 중 2022년 1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를 설립한 후 총괄 대표를 맡아 조직적인 부정선거 의혹 제기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상 폭거 등
입법 독재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으며 이에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안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이후 23시 23분경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포고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 지시를 받은 경찰청장 조지호 등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 약 2,048명 등을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회를 봉쇄하였습니다. 육군 수반사령관 이진우, 육군 특전사령관 곽종근,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영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리 상의하고 준비한 바에 따라 국회에 계엄해지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한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를 봉쇄하거나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고자 하였고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하여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를 소집한다는 이유로 무장한 군병력을 중앙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서버 반출을 시도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들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고 2025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 우두머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6년 2월 19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내란 선동 행위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같은 날 23시 01분경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23시 07분경 김주현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같은 날 23시 25분경 김주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2분 39초간 통화하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경위,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찾는 방편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한편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 조성 및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선동하기로 마음먹고 12월 3일 23시 46분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긴급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강력히 대처하십시오. 강력히 수사하십시오.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십시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계기로 한 일련의 조치들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대통령 윤석열 등을 지지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로 저지되지 않도록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우원식이 12월 3일 23시 55분경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은 같은 날 22시 48분경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라며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날 23시 13분경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입니다. 12월 4일 00시 01분경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군경에게 말씀드립니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로 집결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부정선거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 등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2월 4일 00시 01분경 대통령실에 있던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약 1분 5초간 통화하고 같은 날 00시 12분경 다시 김주현에게 전화를 걸어 38초간 통화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00시 20분경 김주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51초간 통화하며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한 다음 12월 4일 00시 18분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등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계기로 한 일련의 조치들에 가담한 사람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장과 여당 당대표를 체포할 것을 선동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윤석열 등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에 있어 공개된 자신의 SNS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계기로 한 일련의 조치들을 지지하고 정당화하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당대표에 대한 체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대통령 윤석열 등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계기로 한 일련의 조치들에 가담한 사람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특검법 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설명드린 내란 선동으로 고발되어 내란특검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2025년 10월 27일 08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위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문을 잠근 채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자유화혁신의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경찰의 불법 체포 시도,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진실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자유화혁신 당원 등 지지자들에게 연락하여 지지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모여 그곳 현관문을 몸으로 가로막고 그 주변을 점거한 채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을 방해하게 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황교안TV 등을 통해 마치 자신이 내란특검으로부터 불법적인 수사를 받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계속 동참할 것을 유도함으로써 자유화혁신 당원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지자들 약 20명이 피고인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상시 대기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주거지에서 계속 머물면서 10월 31일 내란특검의 2차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시도 및 3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였고 페이스북 등 SNS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내란특검의 수사를 불법 수사로 피고인에게 발부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하는 글,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상황을 촬영한 실시간 동영상과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을 남산 투쟁이라고 표현하며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 방해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는 글을 게시하고 나아가 2025년 11월 3일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입니다. 영장 발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모모입니다. 지난 영장 발부 판사는 모모입니다. 판사들도 똑바로 하길. 이라며 영장 발부 판사의 실명을 공개한 글 등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으로 지지자들을 집결시켜 내란특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할 태세를 갖추게 하고 2025년 11월 11일 페이스북에 저들의 행태를 보니 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다. 법이 다 무너졌습니다. 총력 전쟁입니다. 라며 피고인이 체포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특검의 영장 집행 시도에 더욱 강력히 저지해 줄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파하는 등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내란특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2025년 11월 12일 06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내란특검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자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문을 잠근 채 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황교안TV에 11월 12일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지지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 특검의 영장 집행을 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전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유혁신 당원 오정혁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지지자들 10여 명은 특검 소속 수사관들을 발견하고 야 특검이다 막아 소리치면서 쫓아가 위 오정혁 등 일부는 현관문을 가로막으며 수사관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몸으로 막으며 몸싸움을 하거나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게 막고 나머지들은 강제 개문을 위해 수사관과 동행한 열쇠공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못 올라가게 막아라라고 소리치며 열쇠공을 잡아당겨 계단 밑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내란특검 소속 수사관들을 잡아 끌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지지자들은 내란특검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에 도착한 자유혁신당원 이호석을 비롯한 지지자들도 합세하여 내란 특검 소속 수사관들을 둘러싸고 이호석은 현관문 앞쪽까지 수사관들을 밀치고 들어와 오종혁과 함께 수사관들이 현관문에 접근할 수 없도록 몸으로 막으며 영장 집행을 위해 비켜달라는 수사관들의 요구를 받고도 고성을 지르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서 도착한 자유혁신 사무총장 허진경도 합세하여 영장 집행을 위해 대치 중이던 수사관들을 밀치며 현관문 앞쪽까지 들어와 내려가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과장이 06시 18분경부터 3회에 걸쳐 특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될 수 있고 06시 40분경까지 해산하지 아니할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지지자들은 이에 불응하며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가로막고 수사관들 주위를 둘러싼 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계속 위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06시 40분경 위 이호석, 오종혁, 허진경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내란특검법 위반의 현행범인으로 각각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진경, 오종혁, 이호석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지지자들 20여 명과 공모하여 2025년 11월 10일 06시경부터 같은 날 06시 40분경까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영장에 기하여 그 집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공무원인 내란특검 소속 수사관들을 폭행하고 체포, 압수수색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가로막아 진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를 방해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선동하고 지지자들과 공모하여 특별검사 등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형법 제90조 제2항, 제144조 제1항, 내란특검법 제22조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특검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무도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 진술하십시오. 예, 이미 제출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가지고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검사님이 제시한 PT 각 장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장만 반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 사실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합니다. 각 죄에 대한 무죄 주장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선동죄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 중에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구성요건 미충족으로 법리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내란 선동죄 역시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비록 이 관련 사건에서 1심에서 내란죄가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아직 확정된 사건이 아니므로 이런 무죄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란죄 성립과는 무관하게 단순한 정치적 의견에 불과한 페이스북상의 주사파 척결과 부정선거 세력 발본 세결이란 글과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나 그를 보좌하는 국무위원들 또 참모들과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올린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한 단문 2개의 글을 가지고 내란 선동죄로 기소한 이 사건 공소 제기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검사님께서 제시한 PT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혹시 뭐 띄워주시면 고맙고요. 그냥 안 되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6쪽에 경찰 85대, 버스 85대, 경찰관 2,048명 동원해서 국회의원들과 민간인을 출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은 당일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9쪽입니다. 피고인 황교안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2분 39초간 통화했다고 거기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및 경위,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고 검찰 측에서 주장하였으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주현 수석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라는 취지로 대화를 했다고 진술조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장에 모여달라라고 이렇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런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 역시 그 다음 장에 있던
한동훈 당대표의 그런 언급도 피고인은 당시 모르는 상태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13쪽에 보시면은 김주현 수석과 3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건 통화가 아니고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화했다는 이 공소절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이 글은 내란 선동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당시 이걸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만 선포되는 것을 알고서 그 상태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론 부분 15쪽에 보시면은 SNS에 내란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당신은 물론이고 아직도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공소 진행 과정 중에 가급적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총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특검 소속 파견검사와 수사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호석, 오종혁, 허진경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자 20여 명과 공모하여 영장집행 등의 특별검사 직무를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이들이 공모했다는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입증 증거도 역시 없습니다. 이호석 등 공소 외인들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정치보복 수단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체포 및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를 반대하며 이 일을 제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된 PT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피고인이 압수수색 영장 1차 불응할 경우에 아까 검사님이 얘기한 대로 경찰의 불법 제재 시도,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진실의 힘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올린 사람이 피고인이 아닙니다. 입증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20쪽 황교안 TV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방송하며 불법적인 수사를 받는 것처럼 영장 집행 방해를 동참 유도했다라고 설시를 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한 행위가 아닙니다. 23쪽입니다. 11월 3일 날 압수수색 영장 불법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체도 피고인이 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저들의 행태를 보니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다. 법이 다 무너졌습니다. 총력전쟁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피고인이 한 SNS에 굴린 우리 글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0여 명, 또 이호석 등과 공모해서 특검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3차 영장 집행에 대해서 11월 12일 날 일자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검사님께서 이 11월 12일자 영장 집행만 기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10월 27일, 29일 했던 것은 기소 대상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황 증거로, 정황 사실로 공소장에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영장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여러 가지 욕설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유튜브 채널 한국한 TV에서 11월 10일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 역시 피고인이 올린 글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 3명이 체포영장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3명 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증거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PT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응답 없음으로 뜨거든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장님, 제가 PT 준비할 동안 잠깐 간략하게 구두로 의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선 그 변호인 주장에다 더해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공수사실에 기재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관한 그 기재는 공소장 1번주의 위반의 점이 있습니다. 전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에 공장이 줄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범죄 사실을 우리 황교안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단을 형성할 이유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증거 목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에 그런 수사 기록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피고인의 행위를 범위를 넘어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의견서를 추가로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1번주의는 적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심리를 더 많이 진행하시기 전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미 그 체포에 대해서 불법 체포로 준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검에서 와서 체포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변호인하고 미리 약속하고 변호인 오면 집행한다 이렇게 하고 변호인 오기 전에 아마 이미 문에 그 자물통을 다 뜯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실도 구체적으로 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그 국민주권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출했고 그 사유는 피고인이 평소에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위한 목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그러한 그 부정선거라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SNS로 표현한 것은 그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지 그게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 그런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의견서로 상세하게 기술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재판장님 저기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그 PT 준비한 동안 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사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분명히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는데도 공소장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실관계는 분명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 그 황교안 대표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그동안 연락을 안 했던 김지현 수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아가지고 그 전화기가 안 받으면은 이제 문자가 가지 않습니까? 문자가 가서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전화 주게 이렇게 해서 짧게 2분 39초간 통화를 한 것인데 이 마치 지금 공소장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냐면 김주현 그 민정수석이 문자 메시지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다시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해서 2분 39초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했고 피의자 신문 과정이나 검사와의 그 대화에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거는 능동적 행위자와 수동적 행위자를 완전히 뒤바꾼 것으로 사실관계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그 뭐 의뢰인 그 주변에 있으면 아마 재판장님께서도 그 청와대에 아는 분이 계시면은 대통령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전화를 다시 걸어주시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전화 주게 해가지고 2분 39초간 했습니다. 그 2분 39초간도 원래 평소에 전화를 안 하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앞부분은 상당히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미 뭐 내란과 관련돼서 재판을 해보셨고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김주현 민정수석은 그 당시 체포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황교안 대표님이 체포와 관련돼 가지고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무슨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이건 소설을 넘어가지고
중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이건 진짜 법 왜곡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께서 좀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황교안 TV는 황교안 그 대표님의 개인 유튜브라기보다는 자유와의 혁신이라는 당 플랫폼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페이스북이나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당이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황교안 대표님 개인, 그 피고인 개인의 그 행위로 하는 점에서 이거는 진짜 뭐 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검사 특검이 이렇게 중대하게 사실 왜곡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엄청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추가 수사 과정에서도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 왔다 갔다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 5G 관련해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황교안 대표님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김주현 민정수석의 누나가 그 근처에 있는 집에 있었고 누나 집을 방문한 것인데 그거를 마치 황교안 대표님을 방문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지금 공소 사실과 지금 기소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기소는 사실 공소 취소가 되어야 할 것이 명백하고 분명히 이 사실관계가 알면서도 지금 공소장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그 피고인에 대한 어떤 중대한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얘기에 좀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입니다. 황교안 유튜브라고 돼 있고 이거 보일 수도 있나?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예. 뭐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자, 이 글은 지금부터 7시간 전이니까 몇 시입니까? 뭐 9시 얼마예요? 그때 이제 올린 걸로 돼 있는데 그 시간에 저는 올공에 있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하고 경찰이 들어오니 어쩌니 그래서 실랑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제가 쓴 글이 아니죠. 제 유튜브를 활용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실증적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의견 요지는 내란 선동죄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점에 대해서 이제 무죄 주장을 하는 건데요. 예, 이 부분은 앞서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란 선동의 전부터 일단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내란 선동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이루는 행위를 선동할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헌법상 통치 구조에서는 대통령, 국회, 정부, 정당, 선거관리기관 등 국가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적 정치 세력이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그러한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그 퇴진, 하야, 폐지를 요구하거나 사형, 척결, 폐지, 체포, 구속 등 강한 표현을 비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에 기초한 내란의 선동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일 국가기관이나 집권 세력에 대한 강한 반대 표현 자체를 내란 선동으로 넓게 해석한다면 이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본질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형별 규정이 작동하는 것이어서 헌법의 기본권 보장 구조와 조화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적 표현이 단순히 정치적 반대나 격렬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폭력적으로 배제하거나 헌정 질서의 근간을 실질적, 폭력적으로 파괴하려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가 연결될 때 비로소 내란 선동죄의 성립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기결된다고 보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 2014도 10978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란 선동죄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의 여부는
엄격 증명 대상이 되는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내란 선동은 본질적으로 언어적 표현 행위이므로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표현이 내란 선동에 해당하려면 선동 당시의 객관적 상황, 상대방의 구성과 성향, 표현의 내용과 맥락 등을 종합해서 그 표현이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실질적 위험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서 헌법기관과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원칙적으로 보호되고 때로는 민주적 통제의 견제 수단으로서 장려되어야 된다는 전제에 의해서 그러한 표현들이 어느 지점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내란 선동으로 넘어가는지를 가르는 매우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비추어 본다면은 어떠한 언어적 표현이 실제로 국헌 문란의 목적에 폭동을 선동한 것인지 그리고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는지는 의사의 자유로운 교환이란 전제에서 성립 가능한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국가의 기본권 수호 책무의 관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형법의 법문과 대법원의 판시 사항에 비추어 내란 선동죄 구성 요건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주관적으로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선동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폭력적 행위에 대한 선동이 있어야 하며 그 표현이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실질적인 위험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내란 선동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표현 행위는 내란 선동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피고인은 당시 공직자도 아니었고 당내 주류 정치인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 내부에서 비상계엄의 준비 과정이나 선포 배경, 절차의 진행 과정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 병력 투입의 실제 양상,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려 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정치 야인으로서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확인 가능한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들과 국가 권력이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작용할 것이 없다는 추정적 인식의 기초에서 헌법 그리고 개헌법에 기초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그 실행이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인 것으로 추정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던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글은 오히려 외형상 적법한 국가작용, 헌정 질서를 옹호하거나 응원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즉 피고인이 당시 12.3 비상계엄이 최근 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은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지지한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유지하고 국헌 문란을 실현한다는 조치를 선동하거나 한다는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내란 선동죄의 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설령 피고인이 12.3 비상계엄을 적법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최근 법원의 판시 내용에 비춰보면은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 계엄 해제 요건 행사를 저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인의 두 번째 SNS 게시글이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회 권한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검사의 공소장에서 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있지 않으면 예비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표현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강한 비판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거나 적법 절차에 의한 조치를 촉구한 정치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건 행사를 폭력적으로 저지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의 선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인이 12.3 비상계엄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피고인에게는 내란 선동의 고의 그리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과는 별도로 피고인의 표현 행위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저지할 실질적 위험성을 유발하거나 증대시켰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언어적 표현에 그러한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면은 피고인에게는 내란 선동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쟁점인데 검사는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통화 등을 통해서 계엄 선포의 배경을 파악했고 그로써 계엄의 위험 위법성과 내란 해당 가능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의 선포 목적이나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 등 최근 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계엄 선포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경우에 그 다음 날인 12월 4일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표현행위가 실질적으로 내란을 선동할 위험성이 있는지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약 8만 명이 팔로우하는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과 함께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내란에 이를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는 내란 선동의 상대방, 즉 피선동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 역시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동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게시글을 접하고 실제로 내란 실행을 결의하거나 그 결의가 증대될 수 있었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죄에서 말하는 선동은 단순히 많은 사람에게 과격한 정치적 표현이 저질되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을 접한 상대방들이 실제로 내란에 해당하는 폭력적 행위를 결의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각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접할 수 있었던 일반 시민들이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체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체포 권한도, 물리적 접근 수단도, 지휘 체계도, 군사력 또는 경찰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SNS 게시글 하나를 보고 곧바로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에 대한 체포 실행에 나아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폭력으로 배제하는 내란을 결의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실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군경 관계자들이 피선동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지휘체계와 명령 계통에 따라 임무를 부여받고 움직이는 공적 조직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러한 군경 관계자들이 급박한 계엄 상황에서 자신이 팔로우하지도 않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한가하게 열람하고 그 게시글의 영향을 받아 내란 실행의 결의를 형성하거나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의 표현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내란 실행의 결의를 유발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한 채 단지 다소 과격한 내용의 SNS 게시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을 선동할 위험성이 존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표현의 전파 가능성과 내란 실행 결의의 유발 가능성이라는 전혀 다른 두 사정을 혼동하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게시글은 극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작성된 정치적 표현일 뿐 내란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그 결의를 증대시킬 실질적 위험성을 가진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였다는 구체적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인식한 것은 우원식, 한동훈이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평소 자신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척결론에 반대하거나 이에 소극적으로 보아온 정치인들에게 강한 비판의 취지에서 SNS에 글을 게시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당시 상황을 모두 알고 난 뒤 사후적으로 되돌아보면 피고인의 표현이 마치 당시 반대 표결을 했던 그 우원식 또는 한동훈에 대한 반대 입장에 서서 글을 쓴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선동죄의 성립 여부는 문제되는 표현이 게시된 바로 그 시점에 피고인이 실제로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표현을 접한 상대방들이 어떤 인식체계와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실제로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실질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SNS 팔로워들은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당시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는 물론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는지 여부조차 즉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피고인의 게시글 하나를 보고 곧바로 무장폭동이나 내란을 결의하고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에 대한 체포 실행에 나아갈 만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체포하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매우 다의적입니다. 이 표현은 현장 사람들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서 사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를 정치적으로 촉구한 것을 해석할 수도 있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은유적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체포하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격동 상황 속에서 반대파에 대한 책임 추궁, 수사 촉구, 정치적 단죄 요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 각지에서 열리는 반정부 시위에서도 헌법기관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장을 향하여 이재명을 구속하라, 노태악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 밖 정치 현장의 구체적 맥락과 생동감이 제거된 채 문서상 표현만을 놓고 보면은 이러한 구호가 부적절하거나 과격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언어 감각에 비추어 볼 때 정치 집회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속하라, 체포하라는 구호를 곧바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 헌법기관의 기능을 폭동으로서 배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여러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미로 단정해서 내란 선동으로 단정 짓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정치적 언어 표현의 엄격 해석의 원칙에 반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소사실인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 쟁점은 결국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에게 현장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공모 공동전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공무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영장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려 현장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변호인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검사가 공모나 지시의 근거로 특정한 SNS 게시글들은 피고인이 그 작성을 지시하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일상적인 SNS 계정 운영과 게시물 작성 업무를 당직자 또는 청년 실무자들에게 상당 부분 위임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지도 않은 글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모집행 방해 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공모 공동정범에서 공모는 추정이 아닌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에 없던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구체적 의사의 결합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애초에 현장의 사람들이 검사 측은 지지자들이라 표명하고 있지만은 그 현장 사람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검사는 약 10명에서 20명 가량의 지지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모여 수사관들의 업무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장에 모인 자들은 사전 조직이나 지휘 없이 개별적으로 모여 이례적인 상황을 지켜보거나 항의를 하거나 체증을 위해 촬영하는 일반 시민들이고 이들이 피고인의 지지자들이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는 행위, 항의를 하는 행위, 체증을 목적으로 촬영하는 행위가 공모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더군다나 이들이 하나의 집단적 의사 아래 수사관들을 제압하거나 공모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허진경은 자유화혁신정당의 사무총장입니다. 당시 허진경은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원에서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이고 이호석은 고령의 노인의 건강을 걱정하며 오히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안전을 독려하고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안전을 독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공모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다중의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현장 사람들이 공모집행 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 등 유형력 행사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검사는 현장 인원들이 경찰관을 잡아끌고 욕설을 하는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매우 혼잡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이었던 피고인의 거주지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좁은 통로에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방향을 바꾸거나 발을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했고 뒤쪽 인파의 압력이 앞쪽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밀지 않더라도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주변의 벽이나 사람에게 몸을 기대거나 넘어지지 않게 위해서 팔을 뻗거나 최소한의 발 디딜 공간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와 같이 발 디딜 틈 없이 인원이 밀집한 상태에서는 누군가 넘어질 경우 연쇄적으로 압박이 가해져 압사, 낙상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려웠고
실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낙상 사고를 입어 뇌진탕 증세를 입었던 인원도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별 현장 사람들의 움직임은 공모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혼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우발적, 방어적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접촉 장면만을 떼어내어 밀쳤다, 잡아 끌었다 하고 평가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군중 밀집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진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금 검사가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허진경, 이호석, 오종혁 세 사람의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검사 직무방해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행위의 부존재와 공모관계 등 혐의 소명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들 현장 사람들 누구에 대해서도 공소가 제기된 바 없습니다. 즉 정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죄책조차 충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에게 그 정범들의 행위에 대한 공모, 공동 정범 책임을 묻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범의 구성요건 해당성도 불명확하고 피고인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 공모 집행 방해 등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내란 선동의 점은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 선동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험 위법성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고 외형상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지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표현은 그 해석상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 선동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수 공모집행 방해 등의 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사람들의 행위가 공모집행 방해죄나 특별검사 직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현장 사람들 사이의 공모나 공동가공의 이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범의 죄책조차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에게 공모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피고인의 변호인들께서 의견 진술을 하셨는데요. 피고인, 변호인들의 이러한 의견이 모두 피고인의 의견하고 같은 것이 맞습니까? 예,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피고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황교안 TV 게시글과 관련해서 그 황교안 유튜브 채널 황교안 TV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피고인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 게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황교안 TV 게시글 뭐 예컨대 공소장 11쪽에 나와 있는 11월 12일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 이러한 글도 피고인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신가요? 제 기억에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도 제가 많이 제 페이스북에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어떤 걸 내가 썼는지는 다 기억 못합니다. 많이 올리는데 내가 안 쓴 것들이 많다. 방금처럼 제가 보여드린 건 제가 올림픽 공원에 가 있었거든요. 가서 지금 경찰이 드론이 온 실랑이 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글이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예. 이런 상황들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그 황교안 TV 게시글뿐만이 아니라 뭐 페이스북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피고인 본인 외에 다른 제3자가 글을 올리기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아예 제가 직접 관여하지를 못합니다. 않고 있습니다. 공소장 제10쪽에 나와 있는 그 황교안 TV 게시글은 내용이 보면 저에 대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입니다. 영장 발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정모입니다. 또 저들의 행태를 보니 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건 페이스북 계정이네요. 이렇게 1인칭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작성하지 이 않았다는 표현 뜻인가요? 자체는 제가 쓴 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쓴 글처럼 글이 작성이 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변호인 진술 중에 그
공소장 일본주의 위법성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에 관한 설시, 즉 공소장 4쪽에서부터 5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뿐만 아니라 그 제출된 증거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행위에 관한 증거들이 거의 방대하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록상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피고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고, 또 조금 뭐 이거는 지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PPT 할 때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공소 사실은 객관적으로 글로 표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화살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단을 형성하도록 지금 검사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말하자면 피고인하고 피고인은 글 올린 것밖에 없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인지한 그 상태에서 글을 올린 그 행위인데, 그걸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뭐 어떤 사령관 어떠고 또 체포영장 구속영장에는 그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십 페이지가. 피고인에 대해서는 한두 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건을 하는 거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고, 요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사실 주장하는 취지를 좀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특별검사 측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 공소장 처음 보면서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그 민정수석 김주영과의 통화 등을 통한 비상계엄 선포 배경 확인 부분에서 김주현 비서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또 김주현에게 물사 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뭐 통화를 했다 이런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혀 기재를 안 하셨습니다. 이게 뭐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재중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자동적으로 송출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은 맞는 것인가요? 이게 저희가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한 그 지금 피고인의 통화 목록, 통화 내역과 그 김주현 민정수석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금 사실 그 남아 있는 자료는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문자의 송수신 내용은 수발신 내용만 나와 예, 있고 알기 내용은 때문에 확인이 그래서 안 됐고요. 그 사실 예. 자체를 기재한 것입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갑자기 난데없이 계엄이 내렸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으니까 김주현 여기는 옛날에 제가 장관 시절에 우리 검찰국장도 했고 사관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침 또 이제 대통령실에 있었으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 알고 싶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대화가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계엄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런 공소장 구성이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소설을 써도 그렇지 없는 얘기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페이스북 계정 게시글이라든지 유튜브 황교안 TV 게시글 또 인스타그램 게시글 등에 관해서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같이 계정을 관리하는 뭐 제3자가 작성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변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을 다 피고인 본인의 행위라고 지금 기소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제3자와 의사 연락하에 공모해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도 포함해서 기소를 하신 것인가요? 그거 저희가 추후에 그 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특히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아마 관리하는 제3자가 있는 곳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제3자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게시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다른 증거와 함께 추가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변호인이 지적한 공소장 일본주의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도 특검 측 의견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특별검사 측 증거 신청하십시오.
예, 증거에 관한 피고인 측 의견은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셨는데 간단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서 기재 내용을 토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 목록 또 각종 그 증거 서류들은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또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도 많고, 더구나 앞서 우리 변호인들이 얘기했듯이 이 사건과 무관한 언론 보도도 엄청나게 지금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더군다나 별건에서 조사받는 사람들의 조서가 왜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을 했는지 그 경위도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내란 선동죄와도 무관합니다. 많은 증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입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지금 증거 능력을 다투고 있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것들을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입법하게 수집한 증거들로서 능력이 없는 것이 많아서 증거부동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인부는 증거인부서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검 측에서도 증거와 관련해서 입증 계획 등 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예, 그에 관해서 간단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지난 6월 11일자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된 그 증거 인부서를 기준으로 제가 어제자로 입증계를 제출했고요. 그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일단 진술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신 걸로 파악이 되고, 그거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원진술자를 증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증거 중에 이제 언론 보도 기사와 그 체증했던 영상 파일이 있는데, 영상 파일은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하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 기사는 이 해당 일시에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 신청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증거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 공소사실에 있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최소한의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서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 좀 관련 사건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한 진술이 있는데, 지금 그 관련된 내란 사건에서 지금 증인신문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증인신문 요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그 7월 1일자로 제출한 입증계획 의견서의 5쪽에서 일단 그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한 그 진술 증거의 원진술자에 대해서 일단 10명 정도를 먼저 증인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상 시간은 뭐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많으면 하루에 한 기일에도 한 2-3명 이상 증인 신문을 해서 좀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증거에 관해서 변호인 측 의견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특검 측 의견서에 보면은 부동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라고 자세하게 기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변호인 측에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특검 측 의견에 따라 최대한 부동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후에요. 알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한 네. 가지 아까 제가 변론 중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10월 29일, 10월 30일 이렇게 날짜가 써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소사실 적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행위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를 한 부분인지, 아니면 11월 12일자 그 날짜만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를 한 것인지 특검 측에서 좀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증거인부가 많이 변동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앞에 그 1차, 2차 영장 집행 시도에 관련된 내용 부분은 이제 피고인과 그런 지지자들의 공모 관계와 정황 관계를 저희가 작성한 것이고요. 실제 행위 사실 자체는 11월 12일 그 3차 집행 당시에 앞에는 공모 사실로 그 적시해 놓은 것이고, 예. 공모 관계로 예. 두 번째 이제 11월 12일자만 진짜 범죄 사실로 기재해 놓은 것이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예. 예, 그 부분 그러면 검토하시고 의견 변경할 내용 있으면 추후에 다시 증거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검 측 의견에 따라서 그 증인 일부를 먼저 신청하셨는데요. 뭐 절차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단 특검 측 신청한 대로 증인 신문 다음 기일부터 진행하고 또 그 이후에 뭐 추가되는 증인이 있으면 또 진행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알다시피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기소한 사건으로서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기소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만 기피 신청으로 인한 기간은 제외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는 다음 기일은 지금 저희 재판부 일정도 있고 그래서요. 7월 중에는 진행이 어렵고 다음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매주 금요일에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요.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 사정은 어떠신가요? 8월 14일부터 가능하면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저희 기존에 8월 14일과 8월 21일은 오후에는 다른 재판 기일들이 잡혀 있어서 8월 14일, 21일은 오전에만 가능할 것 같고 그 이후 8월 28일부터는 뭐 금요일에 계속 종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입증 계획에 따르면 첫 번째 증인으로 김주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신문 시간을 보면은 오전에는 뭐 주신문과 반대신문 중 하나만 가능할 것 같아서 오전에 주신문 8월 14일 오전에 주신문을 하고 8월 21일 오전에 반대신문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특검 측 어떠신가요? 네, 이의 없습니다. 예, 변호인도 이해 없으신가요? 그리고 가능하면 재판을 그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검사 측에서 예상 신문 시간을 기재를 하셨는데 이 예상 신문 시간 기재하신 대로 신문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신문도 그 시간만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주신문 1시간 예정하셨으면 반대 신문도 1시간 시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지금 증인 10명과 먼저 신청된 증인 10명과 관련된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14일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재판 시간은 오전 재판은 10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는 뭐 지금 가능하면 증인 오후에 2명씩 신문을 하는 것을 예정해서 첫 번째 증인은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하고요. 20분 휴정하였다가 두 번째 증인은 3시 50분부터 5시 50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14일 오전에 10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증인 김주현 주신문을 진행하고 8월 21일 오전에는 증인 김주현 반대신문, 8월 28일에는 오전에 증인 윤유승, 오후에 첫 번째 시간에 증인 김봉훈, 두 번째 시간에 증인 유재민, 9월 4일에는 오전에 증인 신영남, 오후에 첫 번째 증인 김창빈, 두 번째 증인 박건우, 그 다음 기일은 9월 11일에 오전에 증인 이호석, 오후에 첫 번째 증인 오종혁, 두 번째 증인 허진경, 이렇게 지금 현재 신청된 10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일이 필요하면 9월 18일, 10월 2일, 10월 16일, 10월 23일, 10월 30일 모두 일단 미리 지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신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절차 관련해서 다른 의견 진술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 방송 영상 재판 영상 그걸 신청했거든요. 이 사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란 특검법상 의무중개 사항입니다. 특별히 뭐 국가안보 등 이유로
뭐 어느 당사자 측에서 영상 중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시지 않는 한 다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고 8월 10. 끝내기 전에 제가 네. 농담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공소장에 보면 제 경력 중에 검사 경력을 1984년으로 기억했는데 83년입니다. 아, 예. 83년인가요? 네. 특검 측에서 확인하시고 맞다고 하면은 그와 같이 다음 기일에 구도로 의견 진술, 정정 진술을 하시고요. 네. 예, 그러면 오늘 재판 이것으로 마치고 8월 14일 오전 10시 10분에 속행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법정은 오늘은 이 중법정에서 진행하였는데 뭐 저희 중계법정 일정도 좀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 재판부에서 원래 사용하는 소법정이 있습니다. 그 소법정에도 뭐 카메라 설치해서 중계가 가능하니까요. 다음 기일부터는 전부 소법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법정 호수는 따로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